자, 이제 주목해 주세요. 네. 우리가 어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단어, 그 다음에 구, 절, 문장. 단어는 한 개 이상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가 단어예요. 구는 한 개 이상이면 안 되고 두 개 이상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것. 절도 당연히 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 똑같고, 다만 이 절은 주어가 꼭 있어야 되고 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자, 문장이란 뭐냐? 독일어에서의 문장이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마침표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집을 지어놓고 대문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론이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절을 한번 볼게요. 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절이 있고 하나는 종속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서 동사 외우고 명사 외우고 해도 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뭐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면 모든 문장을 주절과 종속절의 구성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 뭐 영어의 if절 조건절이죠. 그리고 뭐뭐 할지라도, 이제 양보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뱉게 되는 모든 문장들의 대부분은 두 개의 절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것이 조건절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데 제가 이 절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독일어에서 절은 종속절인 경우에 종속절인 경우에는 주어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오고 그 절의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된다 말이죠. 첫 번째는 종속절이 오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주어가 와요.
그리고 이 종속절의 절 맨 끝 콤마 앞에 동사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절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크게는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하나로 통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동사의 위치는 항상 두 번째잖아요. 뭐 명령문 같은 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거 전체를 하나로 놓고 얘가 동사가 두 번째로 오는 거고, 지금 이게 주절이에요. 나도 역시 뭐뭐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것을 여기서 스타트로 보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놓은 경우에 한해서 요거 통째로는 첫 글자 대문자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요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뭐가 동사냐면 요게 동사죠. 그리고 마침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는 문장의 시작은 여기고 문장의 마지막은 여기여서 요거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 그러나 이 한 문장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절이라고 부르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 조직이 하나의 의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문장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 얘는 문장에는 4대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할 것, 주어가 있을 것, 동사가 있을 것, 마침표가 있을 것. 이것 중에서 모든 절에는 주어와 동사는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문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절들은 주어 동사는 다 있으나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마침표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시작했어요. 1번 조건이 만족되죠. 두라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만족됐어요. 리스트라는 동사가 만족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가 와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주어 동사가 있고 하나의 의미 조직을 만들었는데 얘는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문장을 자즈라고 부르는데, 절을 우리는 아예 표현이 틀리죠.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고 절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어에서는 이 절이 워낙 문장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벤이 무슨 뜻이죠? 옆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네벤 자츠라고 불러요. 네벤 자츠. 그래서 메인이 되지 못하고 서브라는 거야. 서브. 자츠긴 자츠인데 서브라는 거죠.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원포인트가. 4대 요소 중에서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뒤를 볼게요. 빌리라는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 조동사죠. 동사가 있어요. 주어도 있고 마침표도 있어요. 그러나 얘만 가지고 우리가 독일어로 자츠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얘는 하우프트자츠라고 불러요. 하우프트. 하우프트는 머리 또는 메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기서 요 토막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대문자로 시작했으나 마침표를 얘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절이라고 부르고, 얘도 동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마침표도 있는데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주절, 얘는 종속절. 요 두 개가 모아져야
주절과 종속절을 하나로 엮는 전체가 돼야 하나의 문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특이사항은 이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절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되는 뭐뭐 하면이라는 거고, 알스는 뭐뭐 했을 때, 그 다음에 옥볼 같은 경우는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댐 같은 게 있어요. 낙댐, 요거는 뭐뭐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B1이 목표예요, 그쵸? 이 B1에서 독일 선생님들, 감독관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종속절 접속사를 가지고 종속절과 주절을 이용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B1이라는 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면 저 B 안에서 원하는 조건을 여러분들 거의 다 이미 배웠어요. 이 A1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A2 같은 A1 공부를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 A2 들어가면 별로 새로운 거는 많지 않네. 배웠던 것들에서 조금 더 연장된 것이 특이한 게 없네, 그런 느낌 받으실 거고, 이 B1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요거 독일 현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해야 그제서야 학생들이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1년 된 학생들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대개 5명도 안 돼요. 공부를 하려면 어떤 뼈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작은 거에 치우쳐서 단어 배우고 그러다가 뭘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사실 저는 늘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왔다가 다른 거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요거에서 아까 자,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분더바. 네, 완벽해요. 좋아요. 따라들어. 박지영 선생님,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완벽해요. 역시 제 딸의 제자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뭐뭐 할 거다. 내가 너를 역시 사랑.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절이랑 주어하고 동사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수적인 거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의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종의 하나의
품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품사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소위 명사라고 부르는 것도 품사 중에 하나고,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도 품사 중에 하나고, 부사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품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품사가 뭐 감탄사, 관사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총 8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명사, 형용사, 부사 요거 3총사거든요.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면서 하나의 품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진단을 내릴 때 명사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은 명사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바퀴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는 크든 작든 빵꾸가 났든 꼭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 타이어를 자동차 핸들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둘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냐 아니냐 평가를 하려면 이거 전체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벌써 끝났어요. 얘는 하나의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도 될 수 없어요. 그럼 끝난 거죠. 형용사인지 알아보려면 이거 전체가 뭘 꾸며줘야 되는데, 형용사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명사. 많이 드셨네요. 답이 금방 나오네요.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전체가 형용사라면 얘가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한번 해보는 거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박지영 선생님,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왜 째려봐요? 지난주에 저랑 통화하면서 저랑 동갑이라는 걸 2번 정도 강조하시면서 맘먹으려는 그런 반역의 의지를 제가 전화기 너머로 엿봤는데, 그래도 동갑이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인 거고 명심하고 저를 때려보지는, 제가 유재석 동기동창이라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또 박정 선생님 순간 또 진지한 표정으로. 자,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네, 바꾸셔가지고 까먹으셨네. 네. 보세요. 명사는 누굴 꾸며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주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나 동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는 형용사는 형용사가 아닌 거예요. 부사는 뭐냐? 요 명사 꾸며주느라 지친 형용사를 도와주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런데 부사는 우리가 욕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아유 그냥 못생긴 우리 아들. 그러면 이 그냥은 못생기는 아들을 꾸며주고, 못이라는 거는 생기는 꾸며주고, 그냥은 요걸 꾸며주고, 아흐는 요걸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준 바로 앞에 형용사를 빼놓고 뒤에 전부가 부사예요.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면서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줘요. 그러나 부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adverb이라고 했죠. verb은 동사를 의미하는 거고 add는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to라고 그랬어요. to는 어디 쪽으로, 동사 쪽으로. 즉 부사라는 단어 자체는 서양인들이 규정하기를 동사를 꾸며주는 거가 주 업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형용사, 부사, 동사. 그러면 만일 이 뒤에 거는 필요 없어요. 만일 뭐뭐라면 할 거야. 내가 너를 역시 사랑. 즉 지금 이 앞에 있는 절이 뭘 꾸며줬냐면 이 귀를 꾸며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가 입으로는 이거를 꾸며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납득이 안 간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맞죠? 보세요. 내가 너를 역시 사랑할 거다. 이 문장만 있다고 봐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앞에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역시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 뒷문장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 나는 뭐뭐 할 거다라는 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소위 이제 조건절이라 그러죠. 조건절. 영어의 if. 이 if가 이끌고 있는 이 종속절이 결국은 뭐뭐 할 거라는 것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이 종속절이 부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우려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우리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는 표정들이에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 표정 보면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부사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사는 보통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부사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한번 요것대로 맞나 틀리나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윤선영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쭉 끝까지. Du brauchst mich wo ich dich liebte. 밑에 완벽. 이 브라흐 이거 발음을 아주 잘했네. 네, 브라흐. 자, 브라흐가 무슨 뜻일까요? 브라흐는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뭐 밀어라 땡겨라 하는 것처럼 브라흐는 땡긴다라는 의미인데, 움은 자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브링엔에서 이 um이 분리동사로 뒤로 온 거고 이 브링엔의 과거형이 브라크예요. 그래서 브링엔은 뭐냐면 목적어가 죽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해 드리냐면 독일 꼬마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네들이 그래요. Ich bringe dich 내가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놀면서 놀이터에 가면은 나 너 죽여 막 이러면서 걔네들도 놀아요. 네가 나를 죽였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장소에서 너는 나를 죽였다. 이렇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곳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때 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마침표도 있으나 대문자로 시작 못한 요 종속절 이거가 장소를 의미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난감한 표정이네. 이게 좀 어렵다는 건데 여기에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알스라고 바꾸면 내가 너를 사랑했었을 시간 그때에 너는 나를 죽였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또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조건절하고 아주 비슷한 게 이게 양보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뭐 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요거를 옥볼로 바꿔주면 옥볼 요게 뭐뭐 하더라도 라는 양보절이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했더라도 너는 나를 죽였어. 이렇게 하면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게요. 보세요. 너가 죽였어. 누구를? 아이네 프라우 한 여자를 죽였어. 그랬는데 여기 콤마 그 여자는 너를 사랑했었던 그 여자.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너를 사랑했었던 그 한 여자를 죽인 거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콤마 뒤에 리테 요거는 요 문장이 하나의 반쪽짜리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아이네 프라우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죽였어 한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너를 사랑했던 여자야. 보세요. 사랑했던 여인 이렇게 하면서 사랑했더니 여인을 꾸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형용사 하면 예쁜 여인 하면 예쁜만 형용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너를 사랑했던 여인 그러면 한 너를 목적어 있죠? 요거는 동사에서 온 거죠? 이렇게 요거는 주어예요.
요거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가진 이거 한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때 요거를 형, 용, 사, 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관계대명사 좀 배웠잖아요. 그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하냐? 임시로 네가 한 여자를 죽였어.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근데 그 여자는 너를 사랑했던 여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독일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을 쓰는 거는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배운 사람들의 문장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라 하면은 여기에다가 너를 사랑했다를 이제 하나의 종속절 구조에서 해체시켜버리고 아인의 프라우 사이에다가 딕 겔리테라고 해서 한 너를 사랑했던 여자를 네가 죽인 거야 이러면서 형용사 구로 바꿔요. 아까는 절이었어요. 리테 요거는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하나의 절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없는 걸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아인의 디 겔리테 프라우 해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어요. 근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이런 걸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얼마나 마음껏 쓸 수 있느냐와 이 B1에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구하고 절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요거가 물어보는 관건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야 환장하겠네. 이거 이제 간신히 배웠는데 이거를 확 해체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쏙 넣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요거 똑같은 예문을 한 30개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이걸로 고민했네 그러면서 요 문제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가 자유롭게 되면 B1이 끝나고 이 B2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에 조금 완전함을 갖춰서 공부하면 B2가 끝나고 B2 합격한 사람들은 보통 대사라고 하는 독일어 시험에 50% 정도는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독일어 초보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들 숙제하는 걸 제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이제 정말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 수준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좀 모르겠구나 나는 보이는데 어려운 고비는 지났어요. 제가 지금 한 요 설명은 지금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들리겠으나 제가 와서 몇 번 더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독일어에서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제가 다음에는 와서 독해하는 거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독일에서 그 대사 시험을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에 가서 붙었거든요. 독일어 시험을 딱 떨어지고 나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법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막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이 빼곡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를 출력을 했어요. 근데 독일은 대학교에서 그런 거 다 공짜였었고, 출력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텍스트들이 쫙 있잖아요. 글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단어에 대해서는 내가 100%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단어면 전부 번호를 매겼어요. 1번, 2번, 3번. 그랬더니 한 그 A4 용지 하나에서 대략 130여 개 정도의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경우가 A4 용지 하나에 130여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한 문장 안에서 모르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130개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독일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그 A4 용지를 반으로 나눠서 이 단어들을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은 좀 칸을 길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좀 간단해 보이는 단어들은 칸을 좀 짧게 띄워놨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졸렌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배울 때는 간단하지만 졸렌에 들어가면 이게 몇 페이지짜리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을 열어서 졸렌을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졸렌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다 메모를 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공부죠. 우직한 공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2번, 3번들에 대해서도 사전을 열어서 제가 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에 써놔려 갔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을 와서 한 어학 공부가 전부 쓰레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시험에 점수를 받으려고 사전을 이렇게 열면 졸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굵은 글씨로 쓰여있는 몇 가지 뜻만 암기를 하고 텍스트들을 대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시험은 무조건 안 떨어지려고 이 졸렌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명할 수 있으려고 이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전에 대표적인 뜻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 대표적인 뜻들만 중요한 줄 알았죠. 작은 뜻들은 그 적용 범위가 적으니까 몰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서 일일이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던 덜 중요하던 하여튼간 내가 몰랐던 것들은 전부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텍스트들을 독해 분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어느 단어의 대표적인 뜻만을 가지고 문장을 결코 쓰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겼던 작은 뜻들을 그 텍스트들 속에서 배운 걸 자랑하려고, 또는 자기가 전달하려는 심오한 철학을 전달하려고 정말 눈 씻고 찾아가도 저 끝에 한 번 나오는 조그마한 용리의 그것들을 원활하게 쓰는 거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내 어학 공부는 완전히 틀려먹은 개떡같은 어학 공부였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한 5명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5장을 해와서 이 5명한테 제가 텍스트를 나눠줬어요. 자, 네.